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재단 측은 준비운영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6를 넘었습니다. 갤런당 $5를 넘어선 지 19일 만에 $1가 상승했습니다. LA시도 백신 접종 증명 제출 의무화 폐지에 동참을 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술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 수가 2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술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이 유럽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약 한 달 새 95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여야가 안보 공백 우려와 이전 비용 등을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려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거듭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러시아가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움직임을 소화하며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9도,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술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코올남용 중독연구소가 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은 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 발급된 사망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을 99,017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의 경우 간질환을 포함해서 술로 인한 각종 사고까지 포함한 수치는 78,927건에 비해 1년 만에 25%가량 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은 매년 평균 3.6% 수준으로 2020년 들어서 이례적으로 25%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 주저자인 에런 화이트 선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동행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 두 번의 회의를 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지침상 밀접 접촉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디애나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오늘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서명 후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와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인디애나주 의회는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잇따라 표결에 붙여서
상원에선 30대 20, 하원에선 69대 30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조셉 유은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3개국과의 협상 개정을 위한 특임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재 이들과 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를 완결하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협상의 민감성을 감안 조셉 유은 대사를 협상 특임 대사에 지명했다며 대북 특별대표와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유은 대사는 33년이 넘는 외교적 경험을 쌓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조셉 유은 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2016년에는 성김 대표의 후임으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킹 조직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났고 그들이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사이버 범죄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할 말은 없다면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유럽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발표를 준비 중인데 중국 관련 논의도 예고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한 후 현지 시각 24일 공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추가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지만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러시아를 돕는 나라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거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We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또는 조속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나토가 동유럽 대비태세 등 장기적인 대응책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이 아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위협과 관련해 백악관은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대변인인 세르기 니키포로프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키포로프 대변인은 최소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할 것이며 전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억지와 방어 노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며칠간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기세를 역전시키면서 영토를 되찾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서 가끔씩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들은 러시아군을 쫓아가서 과거 러시아군이 있던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며칠간 이런 일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한 군데 이상의 도시를 탈환했고 수일 내 더 많은 도시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발 보도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일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활용해온 전투와 능력의 유형들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조만간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오늘 미국과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벨라루스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의 군 관계자는 어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야권 소식통도 벨라루스의 전투부대가 이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군대가 파병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교외의 한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유충지인 마리우폴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은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재차 경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 키이우 교외의 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헬기의 공격 장면과 군용 차량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에 있는 30만 명가량이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생지욕을 견디고 있다며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Systematic bombardments that terrorize civilians, the shelling of hospitals, schools, apartment buildings and shelters. And all of it is intensifying.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추후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They're also suggesting that Ukraine h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곧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법원은 수감 중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 사기 혐의로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추후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을 대비해서 관련 증거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리는 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관련한 조사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조사에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정도로 귀중한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가한 불법적인 폭력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 듣고 계십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 노스 방면인데요. 내셔널 블루버드 구간부터 카플레인이 더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카플레인은 7, 8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선셋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고 스커보 센터 드라이브와 멀홀랜드 드라이브 구간도 카플레인 역시 20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110번 프리 노스 방면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도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산타페 애비뉴까지 거북이 걸음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웨스트 이스턴 애비뉴 구간 그리고 2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버논 애비뉴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9월 22일부터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스 판매는 이미 절반이나 판매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준비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9회 LA 한인축제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축제제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부스 판매는 시작됐다며 개막 전 100% 판매 완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배모한 이사장입니다. 농산 엑스포가 부스가 116개가 있습니다. 116개 있는데 현재 방금 공고 나간 지가 한 2주 만에 약 102개가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102개가. 이 로컬 부서 98개가 있는데 벌써 12개가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이건 그때 되면 한 1개월 전만 되면 전부 다 솔드아웃입니다. 이거는.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이번에는 축제 운영 준비위원회들을 선임해 보다 효율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스폰서 업체들의 불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며 축제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은 올해 과연 축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지금 하고 저희들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우리 국장님에도 말씀 조금 있으면 하시겠지만은 보건국하고 전부 다 지금 오케이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되는 것도 축제 개최에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입니다. 윤한나 사무국장입니다. 백신 카드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PCR 테스트를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도 저희가 메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마스크는 해야 한다는 그게 지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LA 카운티에서 마스크 맨데이트 리프트가 되면서 3년 만에 열리는 제49회 LA 한인축제는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LA와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21일로 마감됐습니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한인회는 다음 주에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뿐 아니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도 세입자를 대신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후에 밀린 렌트비가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아이디와 2020년 세금 보고 서류, 리스 계약서와 렌트비 납부나 미납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로 1인 가구는 연소득 66,250달러, 4인 가구는 94,600달러 이하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6를 넘었습니다. AAA는 LA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2.3센트가 오른 갤런당 $6 1.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가솔린 평균 가격이 $5를 넘어선 지 19일 만에 $6로 올라섰습니다.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2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1 22.4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센트 오른 갤런당 $5 96.7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 사망자는 17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0.7%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04명이며 이 가운데 66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현재 LA 카운티의 5세 이상 주민 가운데 83%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세 이상 주민은 75%입니다. 하지만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30%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다른 연령대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주민의 55%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가장 낮았으며 라티노가 59%, 백인 73%, 아시아는 82% 순이었습니다. LA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중단에 동참을 합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이 상정한 관련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12대 0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시검찰이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내일 시의회에서 새로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시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실내 행사나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야외 행사 참가자들은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일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사 노조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승인함에 따라 내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교사노조는 지난 12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에 관해 합의를 했으며 이후 치러진 교사노조원 투표 결과 노조원의 84%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기교육센터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교육부와 교사노조 간의 새로운 합의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고 학비 절약을 돕기 위해 도입한 오퍼튜니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50를 무상으로 저축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프로그램을 교육군의 모든 1학년 학생 44,000여 명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LA시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보고를 진행한 가정은 추가로 최대 $25까지 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세이빙 리워드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opportunityl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 절수 명령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수도국은 주민들이 물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강제적으로 절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불을 끄는 데만 쓰고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고 수도국은 설명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도 절수 강제화 가능성과 함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물 사용을 2020년도보다 15% 자발적으로 줄여달라고 촉구했지만 물 사용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물 사용량은 2020년 1월과 비교해 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방법원이 LA 카운티가 맨솔 담배의 판매를 계속 금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LA 카운티가 과일향이나 민트향 등이 나는 가양 담배와 맨솔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의 가정흡연 방지와 담배 규제 법률에 따라서 LA 카운티에서 특정 담배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가양 담배 판매를 주 전체에서 금지시키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은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허브 웨슨 전 LA 10지구 시의원이 시의원 대행으로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현 10지구 시의원의 업무 중지로 시의회 복귀한 웨슨 대행은 복귀 첫날 미드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체포를 위해 $50,000 보상금을 책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허브 웨슨 대행은 지난달 시의회 만장일치로 10지구 시의원 대행에 임명됐지만 시민단체 소송으로 업무가 정지됐다가 지난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연장안이 거부되면서 오늘 시의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웨슨 대행의 시의회 참석은 임기 제한법에 따라 시의원직을 물러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베버리힐스에 있는 고급 보석상이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피해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베버리힐스 경찰은 오늘 낮 2시쯤 사우스 베버리 드라이브와 찰빌 블루버드에 있는 한 보석상에 강도단이 침입해서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의 보석류를 훔친 뒤에 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물품과 액수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5명으로 모두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했고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렌초 쿠카몬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3시 33분경 렌초 쿠카몬가에서 남서쪽으로 4.1마일 떨어진 곳을 진앙으로 진도 3.4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알파인 밸리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9분경 알파인 빌리지에서 남남서쪽으로 9.9마일 떨어진 곳을 진앙으로 진도 3.3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같은 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5월 10일 기한을 정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거듭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안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 교책이 핵심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안보 공백 우려를 담은 맥락으로 이해됐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다만 안보와 경제, 안전은 차기 정부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참모진들은 청와대 입장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대상이 어디든 관여할 바 아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께서도 지금 안보 불안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로 우려를 해소하고 대책이 있구나. 대책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그럼 해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구 권력 간 갈등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 우려라는 걱정이 바로 협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더 필요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국회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여야가 안보 공백 우려와 이전 비용 등을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은 우려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긴급히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은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의힘 정치 공세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대통령 당선자가 이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우선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가 처음 접촉해 온 게 발표 엿새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또 국가안보 최고기관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데 이 내부 소통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좀 급박하게 해서 예산 판단하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이전에만 최소 4주가 걸린다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4월을 좀 연합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위험한데 또는 그 시기가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시기가 있고요. 다만 합참 차장은 작전 대비 태세 면에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합참 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전 계획대로면 국방부가 6개 장소로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부서를 합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예산도 인수위 추산치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정권 이양 과정의 최대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대한 국가안보 이슈인데 정치권 공방 사항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KBS가 살펴봤습니다. 이 안보 공백이냐 아니냐, 이 팽팽한 논란의 중심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곳인데 청와대 지하벙커라고도 불립니다. 보안상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맞은편에 대형 스크린 등이 있고 북한 군사 동향, 산불, 지진, 지하철 화재, 사이버 보안 같은 위기 요인 60여 개 사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결망도 갖췄습니다. 안보의 핵심인 이 시스템을 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안보 대응은 합참이 주가되면 되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으니 안보에 공백이 생길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보의 기준, 범위 등에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두고도 국방부나 합참 지하벙커의 상황실로 대체 가능하고 청와대 시스템은 통신망 장비 이전으로 큰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 입장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변경과 방공초소 추가 설치 여부에 따른 안보, 경호 공백 우려도 쟁점입니다. 현재 비행금지 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2단계에 걸쳐 반경 8.1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한 단계만 국방부 중심 반경 3.7km로 하겠다 했고 방공초소도 추가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가장 힘든 것이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무인기가 와서 찍고 갔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9.11 테러 같은 게 안 나고 옮기면 난다고 하는 것이 이 앞뒤가 맞는 발상이고요. 국방장관은 방공초소 재배치를 검토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496억 원을 필요 예산으로 제시했지만 당선인 측은 그제 추가적인 합참 이전에 1,200억 원이 들 거라고 밝혔고 어제는 모두 합쳐서 5천억 원 미만 정도가 들 거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공식화된 뒤 용산 지역 민심은 찬반으로 갈라져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론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 빨간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현수막엔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다른 현수막엔 반대로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이라 대부분 철거됐지만 국방부 주변엔 한때 집무실 이전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용산 민심도 현수막처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 귀를 기울이는 너무 말을 듣겠다는 건데 그 너무 말을 들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면은 예고 없이 청와대가 여기 밀고 들어올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만들어주면 400, 500억밖에 안 든다.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저 용산 여기 사는 한강로 사는 주민으로서 찬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발전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낙후된 데가 좀 발전해가지고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집무실을 옮기는 게 공식화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단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나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저걸 절충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도 그거 뭐 지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집무실 이전 논란은 지역 온라인 모임도 뒤흔들었습니다. 용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라는 특정 단어를 쓰는 신규 가입자들이 몰려와 집무실 이전 반대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 중국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커뮤니티 운영진은 결국 집무실 이전 관련 정치성 글을 금지했습니다. 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신규 인원이 늘면서 그냥 찬성 반대표가 막 올라온 거예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찬반 양측의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단과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해보고 만약 받아주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즉시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와 경제 1분과가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경 윤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상공인 보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원대 재정 투입을 공약한 만큼 17조 원 규모의 지난 1차 추경보다는 증액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여야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추경 전체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해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아침 8시 반쯤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때 취재진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한 차례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하면 추후 윤 당선인이 대구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어제 발언과 국채금리 상승 움직임을 소화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54.47포인트가 오른 34,807.4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0.43포인트가 상승한 4,511.61, 나스닥 지수는 270.36포인트가 뛴 14,108.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어제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36센트가 떨어진 배럴당 111달러 7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50bp씩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 같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뒤 올 연말까지 추가로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나머지 4차례의 금리 인상의 경우 인상폭이 각각 25bp에 달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인상 작업을 마친 뒤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약 2%가량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준의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대다수 연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을 2%로 가정할 때 중립금리 수준이 2.5%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계속 금지할 경우 글로벌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댈러스연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의 대부분이 올해 남은 기간 중단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쉬운 방법이 없으며 에너지 제품뿐만 아니라 주요 식품과 원자재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산 석유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는 크게 오르고 수요 과잉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더 높아진 천연가스 가격과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침체 영향이 수요 파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확전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군사력 동원에는 신중한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로 돈줄이 막히면서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까지 이 제재를 견디며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해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은 모두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7천억 원가량입니다. 절반 가까운 20억 달러는 당장 다음 달이 만기입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 중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이 120억 달러에 불과한 걸로 추산이 된다지만 어쨌든 이걸로 47억 달러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선 러시아 정부의 해외 채무 상환을 위한 금융거래가 5월 25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된 러시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government debt is a very small fraction of the total Russian debt. The bulk is corporate debt. It is that debt is $312 billion. How much is in interest at the moment we don't know.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부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of default. The default is not entirely because the Russians will have no reserves. We also have to remember that Russia continues to receive payments for energy exports. 러시아 전체 교역의 4분의 1, 원유 수출의 34%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있고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수입 금지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버티기는 하겠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러시아 국민 몫입니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15% 역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se sanctions, if they perpetuate for long, they will lose their effectiveness and they will also do considerable damage to the Russian population.
전쟁이 길어진다면 제재에 동참한 다른 나라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러시아 경제와 얽혀있는 정도도 다 달라서 국제사회 제재 연대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진 이 연대가 꽤 공고해 보인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부경입니다.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 제재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세베르스탈이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베르스탈은 지난주 시티그룹의 계좌에 1260만 달러를 이체했지만 금융 제재 탓에 채권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베르스탈은 이자 지급 만기일에서 5 영업일이 지나는 23일자로 법적인 부도 상태가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가 시작된 뒤에 러시아 신흥재벌이 운영하는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미국과 영국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 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 마리 트리벨리언 영국 통상장관은 잠재력을 극대화해 양국 간 통상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며 양국은 지난해 핵심적 통상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LG솔루션이 미시간주 공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5,650만 달러의 주 보조금과 20년에 걸쳐서 1억 3,260만 달러 상당의 세금 우대 조치를 승인받았습니다. LG솔루션은 17억 달러를 들여서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150여 마일 떨어진 홀랜드의 공장의 배터리 부품 생산 용량을 5배로 늘리는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따라서 오는 2025년까지 평균 연봉 6만 5천 달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대 1,200개 창출될 전망이라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쿠엔틴 메서 미시간 경제개발공사 CEO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소상공인, 그리고 인력에 미칠 대단한 영향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보유 주식 10% 매도 돌발 트윗을 한 것을 조사 중인 증권 규제 당국이 이 조사에 반발하는 머스크를 겨냥해서 경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오늘 테슬라가 제기한 트윗 조사 반대 소송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류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 SEC는 머스크의 트윗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머스크가 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3월 제조업 지수가 1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1에서 급등한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2월 수치는 1로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3에서 10으로 급반등을 했고 수주 잔고 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4에서 7로 올랐습니다. 고용자 수 지수는 23으로 상승했고 임금 지수는 전월 35에서 37로 하락을 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은 출하, 신규 수주, 고용자 수 모두가 상승을 했다면서 특히 출하 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오늘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일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LA 지역 내일까지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기상들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레저 오늘 밤과 내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58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까지, 웰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해안 지역은 7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과 내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79도, 내일 낮 최고 81도, 내일 밤 최저 7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의 질도 나쁜 수준에 머물겠고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